상상해 보시겠어요? 청취자님이 사시는 도시에 언제 아주 파괴적인 허리케인이 닥칠지 모르는 상황인 겁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불안한데요. 그렇죠. 근데 기상 레이더를 딱 보니까 아무런 혼란도 안 보여요. 오히려 모든 게 소름 끼칠 정도로 완벽하게 고요해 줍니다. 아, 폭풍 전야의 고요함, 약간 그런 거군요. 맞습니다. 폭풍이 오기 직전에 시스템이 비정상적으로 아주 단순해지는 이 고요함. 오늘 우리의 미션은 2018년 사이언티픽 리포츠에 발표된 흥미로운 연구 자료를 해체해서 인공지능과 뇌파 분석이 어떻게 수많은 뇌전증 환자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 그 숨겨진 단서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네, 이 자료가 담고 있는 통찰이 사실 의학계에만 머무는 건 아니거든요. 복잡한 데이터 속에서 다가오는 위기를 어떻게 예측할 것인가. 이 질문은 불확실성 속에서 매일 결정을 내려야 하는 우리 청취자님들의 일상이나 업무와도 깊게 맞닿아 있죠. 맞아요. 오늘 살펴볼 연구는 예측 불가능한 뇌전증 발작을 사전에 잡아내기 위해서 바이스펙트럼이라는 고도화된 신호처리 기법하고 다층 퍼셉트론이라고 불리는 MLP 인공지능을 결합한 아주 집요하고 혁신적인 시도입니다. 자, 이걸 좀 풀어보죠. 본격적인 기술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예측에 집착하는지 그 배경부터 좀 명확히 짚고 가야 할 것 같아요. 네, 중요한 부분이죠. 뇌전증, 과거에는 간질이라고도 불렸던 이 질환이 환자분들의 삶을 얼마나 올가매고 있나요? 자료 보니까 뇌전증 환자의 3분의 1 이상이 약물이 전혀 듣지 않는 약물 난치성 상태라고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약을 아무리 먹어도 소용이 없다는 뜻이죠. 또 길을 걷다가 언제 쓰러질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환자들을 가장 괴롭히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좋은 항경련제들이 진짜 많이 나오면서 부작용은 확실히 줄었어요. 아, 네. 근데 발작 자체를 완벽하게 억제하는 데는 여전히 한계가 뚜렷하죠. 언제 어디서 발작이 터질지 모른다는 그 끔찍한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일상생활이 아예 불가능해지는군요. 그렇죠. 환자들은 운전을 하거나 수영을 하는 것 같은 우리한텐 너무 평범한 일상조차 포기해야 합니다. 그럼 약이 소용없다면 수술이라는 선택지도 있지 않나요? 문제가 되는 뇌 부위를 절제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만 현실은 막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뇌수술이라는 것 자체가 극도로 위험하고 복잡한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뇌를 여는 거니까요. 게다가 모든 환자가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부위에 병변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수술 장비나 전문 의료진에 대한 접근성도 떨어집니다. 무엇보다 자기 뇌를 열어서 신경망을 잘라낸다는 것에 대한 환자들의 근본적인 공포가 워낙 크죠. 아, 수술을 선택하는 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래서 결국 의료계에 남은 가장 거대한 미충족 의료 수요는 수술 없이 발작이 오기 전에 미리 경고를 해주는 예측 기술이 된 겁니다. 여기서 개념을 좀 확실히 나눠야 할 것 같아요. 발작을 탐지하는 기술이랑 예측하는 기술은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다릅니다. 발작 탐지가 이미 지진이 나서 땅이 막 갈라지기 시작할 때 삐용삐용 경보 울리는 거라면 예측은 지진계의 미세한 변화를 읽어내서 앞으로 30분 뒤에 강진이 올 테니 대피하십시오 하고 알려주는 거랑 똑같습니다. 와, 그 차이가 진짜 환자의 생사를 가르겠네요. 지진 터진 후에는 이미 너무 늦잖아요. 맞아요. 발작 역시 시작되고 나서 알게 되면 넘어지면서 크게 다치거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예측할 수 있다면 환자가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할 시간을 볼 수 있겠죠. 거기다 속효성 약물을 미리 투여해서 그 폭풍 자체가 아예 형성되는 걸 막아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그 지진계의 미세한 변화, 그러니까 뇌파의 변화를 읽어내면 될 텐데 그게 왜 그렇게 어려웠던 건가요? 뇌파 검사, EEG 검사 같은 건 예전부터 계속 병원에서 해오던 거잖아요. 기존에 가장 많이 쓰이던 뇌파 분석 방식은 스펙트럼 대역 전력이라는 걸 보는 거였어요. 스펙트럼 대역 전력이요? 네, 뇌파를 알파파, 베타파, 감마파 같은 여러 주파수 대역으로 나눈 다음에 각각의 대역이 얼마나 강한 에너지를 뿜어내는지, 그러니까 진폭만 측정하는 방식이었죠. 아, 그러니까 오디오 이퀄라이저에서 저음역대 볼륨이 얼마나 높은지, 고음역대 볼륨이 얼마나 높은지 막대 그래프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보는 거랑 비슷하네요. 와, 아주 정확합니다. 근데 그 방식에는 치명적인 맹점이 있어요. 볼륨의 크기는 알 수 있지만 그 주파수들이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아, 서로 엮이는 걸 못 본다. 네, 그래서 이 한계를 극복하려고 연구진은 서로 다른 주파수들이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 즉 교차 주파수 결합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합을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잡아내려고 바이스펙트럼이라는 고도화된 기법을 도입한 거죠. 바이스펙트럼. 이름만 들어도 벌써 막 논문 특유의 무거운 수학 공식들이 머릿속을 맴도는데요. 이 복잡한 개념을 청취자님들이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기존 분적이 신호의 단순한 힘만 보는 2차 통계량이라면 바이스펙트럼은 고차 통계량, 그러니까 하이어 오더 스태티스틱스 기반이라는 겁니다. 네, 고차 통계량이요? 네. 신호의 비대칭도, 그러니까 3차 모멘트를 주파수별로 쪼개서 분석하는 거예요. 이 연구에서는 다이렉트 FFFT 방식을 써서 주파수들의 2차 비선형 결합 정보를 수학적으로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제가 여기서 브레이크를 한번 밟아야겠습니다. 제가 너무 깊게 들어갔나요? 네, 삼체 모멘트니 비선형 결합이니 하니까 뇌파보다 제 머릿속이 먼저 과부하가 걸리려고 하거든요. 아까 제가 오디오 비유 썼잖아요. 거기에 덧붙여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방식이 교향악단 연주에서 바이올린 소리가 80데시벨, 첼로가 70데시벨이네 하고 단순히 소리 크기만 재는 거라면 바이스펙트럼은 바이올린과 첼로가 서로 얼마나 완벽하게 호흡을 맞추고 있는가, 그 위상결합의 끈끈함을 계산해내는 거라는 말씀인가요? 완벽합니다. 볼륨 측정기에서 진정한 음악 평론가로 진화한 셈이죠. 건강한 뇌 안에서는 수많은 뇌파 주파수들이 유기적으로 막 소통을 하거든요. 네네. 바이스펙트럼은 이 주파수들이 서로 얼마나 강하게 동기화되어 있는지 그 숨겨진 하모니를 싹 보여주는 강력한 렌즈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훌륭한 렌즈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근데 수학 공식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생명체한테서 증명을 못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연구진은 이걸 어떻게 실험했나요? 사람 뇌를 막 열어볼 수도 없고요. 그래서 연구진이 대상을 찾은 게 바로 개였습니다. 강아지요. 개요? 개도 뇌전증에 걸리나요? 는 인간이랑 아주 유사하게 자연적인 국소뇌전증을 앓는 하운드 믹스견들이 있어요. 연구진은 그 세 마리를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아, 네. 그리고 뉴로비스타라는 이식 장치를 개의 양쪽 뇌에 수술로 심었죠. 총 16개 채널에서 초당 400번, 즉 400헤르츠 샘플링으로 뇌파를 기록했습니다. 초당 400번이요? 네. 16개 채널에서 1초에 400개면 하루만 지나도 데이터가 말도 안 되게 거대해지겠는데요? 어마어마하죠. 연구진은 그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총 45번의 실제 발작 데이터를 딱 잘라냈어요. 네. 발작이 터지기 직전 1시간을 발작 전 상태로 정의하고 발작이랑 전혀 상관없는 아주 평온한 4시간을 평상시 상태로 정의했습니다. 비교를 하기 위해서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 데이터를 30초 단위로 잘게 쪼개서 아까 말한 바이스펙트럼 분석기에 넣은 겁니다. 거기서 아주 결정적인 3가지 특징을 뽑아냈어요. 자료를 보니까 그 특징 이름이 P1, P2, 그리고 MAB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청취자님들을 위해 간단히 정리하자면 P1과 P2는 바이스펙트럼의 엔트로피, 즉 뇌파 하모니가 얼마나 복잡하고 무질서한지를 나타내는 수치고요. 네. MAB는 그 상호작용의 평균적인 크기죠. 결국 뇌신경망의 교향곡이 얼마나 복잡하게 연주되는지를 측정한 건데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여기예요. 어떤 부분이죠? 아너바 통계 분석 결과를 보니까 발작선 상태에서 P1과 P2 값이 전체적으로 막 감소했다고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뚝 떨어졌죠. 청취자님,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뇌전증 발작은 뇌에 엄청난 정기적 혼란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뇌가 폭주하는 거니까요. 시스템이 통제를 잃고 무너지는 거면 당연히 발작 직전에는 뇌파가 더 복잡하고 무질서해져야,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증가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왜 오히려 값이 감소하죠? 그 의문이 드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근데 생물학적 시스템이 붕괴하는 패턴을 깊이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진실이 있습니다. 다른 진실이요? 살아있는 생명체의 건강한 상태는 오히려 적당한 무질서와 복잡성을 띠고 있어요. 건강한 심장 박동도 메트로놈처럼 딱딱 맞는 게 아니라 미세한 변동성이 있거든요. 오히려 기기 같지 않고 노이즈가 좀 있다? 맞아요. 그런데 시스템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기 직전에 이른바 복잡성의 상실이 일어납니다. 복잡성의 상실이요? 그러니까 병들거나 고장나기 직전에 시스템이 오히려 비정상적으로 획일화되고 단순해진다는 거군요. 완벽한 이해입니다. 발작이라는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면 뇌 신경망들이 억지로 확 동기화되면서 그 유연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뇌파가 경직되고 비정상적으로 규칙적으로 변하는 순간, 그게 바로 지진계가 감지한 전조 증상인 거죠. 와,
소름 돋네요. 게다가 이 변화가 뇌 전치가 아니라 특정 채널, 특히 좌뇌 2번, 5번 같은 특정 부리에서 100% 유의미하게 포착됐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뇌파 데이터로 완벽하게 증명된 거네요. 자, 그럼 절반의 성공입니다. 사람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패턴을 찾았어요. 근데 환자의 일상을 지키려면 기계가 이걸 실시간으로 알아채야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드디어 인공지능, MLP라고 불리는 다층 퍼셉트론이 등판합니다. 네, 발작을 자동 예측하려고 인공신경망을 도입한 거죠. 아까 추출한 세 가지 특징을 MLP에 입력했습니다. 입력층 16개, 은닉층 3개, 출력층 2개로 짠 건데요. 은닉층 노드가 각각 30, 60, 30개였어요. 네네. 여기서 인효기빈 구조보다도 정말 훨씬 더 중요한 연구 방법론이 하나 적용됐습니다. 구조보다 중요한 방법론이요? 그게 뭔가요? 바로 데이터 누수를 철저하게 막았다는 겁니다. 데이터 누수요? 데이터가 샌다는 게 무슨 뜻이죠? 쉽게 말해서 AI를 훈련시킬 때 답지를 살짝 보여주고 시험을 치게 만드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커닝을 방지했다. 맞아요. 예를 들어 강아지 뇌파 데이터를 30초 단위로 잘랐잖아요. 이걸 그냥 막 섞은 다음에 무작위로 80%는 훈련, 20%는 테스트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훈련 데이터랑 테스트 데이터가 같은 시간대에서 나온 거면 AI가 진짜 발작 전조를 학습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변 환경을 외워버릴 수도 있겠네요. 아, 이거 화요일 오후 소음이네. 그때 발작이 있었지 하고요. 아주 정확합니다. 우산 사진을 보고 비가 올 걸 예측해야 되는데 배경에 찍힌 횡단보도를 보고 비가 올 거라고 착각하는 거랑 똑같아요. 야, 비유가 확 와닿네요. 이런 시간적 상관관계나 데이터 오염을 막으려고 연구진은 아주 엄격한 기준을 세웠습니다. 45번의 발작 사건을 통째로 격리했어요. 사건 단위로요? 네, 훈련용으로 40%, 검증용 30, 테스트용 30%를 나눌 때 1번 발작 데이터로 훈련에 썼다면 그 주변 시간대는 절대 테스트에 안 쓴 거죠. 와, 진짜 가혹한 환경에서 제대로 시험을 쳤네요. 결과는 어땠습니까? 아주 고무적이었습니다. P1 특징만 썼을 때 78.11%, P2는 72.64% 정확도가 나왔습니다. MAB는 73.26%였는데 훈련이랑 테스트 차이가 커서 예측엔 좀 덜 유용하다고 결론 났고요. 여기서 제가 한번 비판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인공지능이 78% 확률로 맞췄다. 꽤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제 머릿속 기계가 78% 확률로 곧 쓰러지십니다라고 하면 결국 22%는 틀린다는 거잖아요. 이 정도 정확도로 실제 의료 현장에 쓸 수 있을까요?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숫자로만 보면 완벽하진 않죠. 하지만 의학적 관점에서 특히 수십 년간 예측률이 아예 0%였던 절망적인 분야에서 78%는 거대한 진일보입니다. 아, 0에서 78이 된 거군요. 네. 생물학적 데이터는 잡음이 진짜 엄청나거든요. 그 노이즈 속에서 데이터 누수 없이 일관되게 78%를 잡았다는 건 이 방법론이 근본적으로 작동한다는 걸 입증한 겁니다. 듣고 보니 의미가 완전히 다르네요. 이건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죠. 이 AI 기술이 단순한 논문을 넘어서 실제 현실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어떻게 적용되나요? 미래에는 환자 뇌에 초소형 기기를 심어서 태세를 루프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24시간 뇌파를 모니터링하다가 복잡성의 상실이라는 고요한 전조가 감지되면 발작 30분 전에 스마트워치로 알람을 보내는 거죠. 그럼 환자는 차를 갓길에 세우고 누울 수 있겠네요? 더 나아가서 기기가 알아서 병변에 미세한 전기 자극이나 극소량 약물을 투여해서 폭풍이 형성되기도 전에 아예 진압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환자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와, 발작을 탐지해서 수습하는 게 아니라 폭풍의 씨앗이 자라나는 순간에 미리 밟아버린다. 진짜 짜릿하네요.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요약하자면 새로운 렌즈인 바이스펙트럼과 철저하게 설계된 MLP 인공지능이 만났을 때 인류의 오랜 난제였던 뇌전증 예측을 풀 실마리가 보였다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폭만 보던 기존 관행을 깨고 주파수 간의 숨은 하모니를 들여다본 과학자들의 치열한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네, 청취자님, 오늘 가장 큰 반전은 거대한 폭풍 직전에 시스템이 오히려 단순해지고 규칙적으로 변한다는 복잡성의 상실이었습니다. 뇌파가 오히려 획일화되는 그 순간이었죠.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게 비단 뇌에만 적용되는 법칙일까요? 우리 사회의 경제 위기나 심장마비 혹은 아주 탄탄해 보였던 기업의 갑작스런 붕괴 같은 거대한 혼란들도 터지기 직전에는 겉보기에 이상할 정도로 단순해지거나 규칙적인 폭풍전야의 고요를 겪는 건 아닐까요? 다양한 분야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아주 깊기 있는 질문이네요. 네, 청취자님들의 분야에선 그 조용한 경고음이 무엇일지 한번 통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돈 속에서도 진짜 신호를 찾아내는 통찰이 늘 함께 하시길 바라며 오늘의 자료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온하고 조화로운 하루 보내십시오.